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허름한 식당의 낡은 메뉴판 하나에서 시작되는 두 남자의 끈질긴 싸움과 그 안에 담긴 눈물겨운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려 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는 한 부유한 남자,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산과도 같은 메뉴판을 지키려는 한 젊은 주인.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물건을 넘어 한 가족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려는 감동적이고도 치열한 기록입니다. 서울의 오래된 동네,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시간 속에서 홀로 느리게 흘러가는 듯한 골목길. 그곳에 희망식당이라는 이름의 작은 국밥집이 있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동네 사람들의 허기진 배와 지친 마음을 달래주던 곳이었다. 가게의 주인은 3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고 혼자서 식당을 이어가고 있는 젊은 사장 박준우였다. 그는 말이 없었고 표정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했다. 그는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가장 좋은 사골과 고기를 고르고 아버지에게서 배운 방식 그대로 12시간을 꼬박 진한 국물을 우려냈다. 그에게 이 식당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삶과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다. 어느 늦은 점심시간이었다. 식당 문이 열리고 이 허름한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남자가 들어섰다. 흠잡을 데 없이 비싼 맞춤 정장,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손목에 찬 수천만 원짜리 시계. 그의 온몸에서는 돈과 권력과 그리고 오만함의 냄새가 풍겨왔다. 그는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인 대라건설의 최강일 회장이었다. 그는 이 낙후된 동네 전체를 사들여 거대한 주상복합 건물을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최 회장은 경멸적인 눈으로 낡고 비좁은 식당 내부를 훑어보았다. 그는 이런 곳에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비서가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진짜 맛을 내는 집이라고 추천했기에 마지못해 들른 참이었다. 그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대표 메뉴인 설렁탕 한 그릇을 주문했다. 잠시 후 준우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최 회장은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그는 첫 숟갈을 뜨는 순간 잠시 숨을 멈췄다. 그의 미각을 깨우는 것은 조미료의 인공적인 감칠맛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낸 깊고 진하고 그리고 정직한 맛이었다. 그가 평생을 잊고 살았던 어린 시절, 배고팠던 시절,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바로 그 맛. 그는 자신도 모르게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뚝배기를 비워냈다. 식사를 마친 최 회장은 만족스러운 포만감과 함께 묘한 감상에 젖어 식당 내부를 다시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벽에 걸린 낡은 나무 메뉴판 하나에 꽂혔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손으로 직접 깎아 만든 투박한 메뉴판이었다. 세월의 흔적으로 나무는 검게 변색되었고 붓으로 쓴 글씨는 희미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 식당의 모든 역사가 그리고 만든 이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우를 불렀다. 젊은이, 그의 목소리에는 언제나처럼 거만함이 배어 있었다.
저 메뉴판 얼마면 되겠나? 준우는 그의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다. 네, 손님, 저 메뉴판을 나에게 팔게 내가 값을 넉넉하게 쳐주지. 준우는 그제야 그의 말을 이해하고 희미하게 웃으며 정중하게 대답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건 파는 게 아닙니다. 최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준우가 값을 더 받기 위해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지갑에서 5만 원권 수표 다발을 꺼내 테이블 위에 툭 하고 던지듯 내려놓았다. 쪽이 500만 원은 되어 보이는 돈이었다. 나는 바쁜 사람이야. 이 정도면 자네 한 달 매상보다 많을 텐데 이걸로 되겠나? 그의 행동에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준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테이블 위의 돈다발과 최 회장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이전보다 더욱 단호하고 그러나 여전히 정중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손님, 이건 파는 게 아닙니다. 그는 벽에 걸린 메뉴판을 애틋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건 돌아가신 제 아버님께서 이 가게를 처음 여시던 날 당신의 손으로 직접 깎아 만드신 저희 가게의 역사이자 저희 부모님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히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최 회장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아니요라는 대답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다. 특히 자신보다 한참이나 어리고 초라한 행사에게 젊은이에게서는 그의 오만함은 모욕감으로 변했다. 그는 테이블 위의 돈을 거칠게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차가운 눈으로 준우를 노려보며 경고했다. 후회하게 될 거야. 젊은이, 이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없어. 명심하게. 그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식당 문을 거칠게 열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의 검은색 세단이 굉음을 내며 골목길을 빠져나갔다. 식당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준우는 자신의 심장이 불안감으로 세차게 뛰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방금 전에 그 부유한 손님이 결코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작은 식당, 그의 부모님이 남긴 소중한 유산을 지키기 위한 길고 긴 외로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최강일 회장이 다녀간 후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 박준우는 그것이 그저 돈 많은 노인의 변덕스러운 해프닝이었을 거라고 애써 생각하려 했다. 그는 다시 매일같이 새벽 시장에 나가고 진한 국물을 우려내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평범하고 성실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날 최 회장이 남기고 간 차갑고 불길한 경고가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그리고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첫 번째 공격은 아주 점잖고 신사적인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며칠 후 최 회장의 비서로 보이는 말끔한 양복 차림의 한 남자가 식당을 찾아왔다. 그는 준우에게 정중하게 명함 한 장을 건넸다. 박준우 사장님 되십니까? 저희 회장님께서 지난번에는 결례가 많으셨다며
다시 한번 정중하게 제안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는 가방에서 돈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저희 회장님의 성의입니다. 1억 원입니다. 이 돈을 받으시고 그 메뉴판을 저희 회장님께 양도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1억 원. 낡은 나무 판자 하나의 값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액수였다. 이 돈만 있으면 낡은 식당을 리모델링하고 빚을 갚고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터였다. 준우의 마음이 아주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는 벽에 걸린 메뉴판을 한번 지그시 바라보았다. 저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죄송합니다만 제 대답은 같습니다. 이것은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비서의 얼굴에서 정중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박 사장님, 저희 회장님은 무언가를 원하시면 반드시 손에 넣으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현명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장님의 관대함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것은 정중한 제안에 탈을 쓴 명백한 협박이었다. 비서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식당을 떠났다. 두 번째 공격은 그 다음 날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었다. 인터넷 맛집 블로그와 배달 앱 리뷰창에 희망식당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글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절대 가지 마세요. 주방 위생 상태 최악. 바퀴벌레 나옴. 주인 불친절의 끝판왕. 손님을 거짓 취급함. 국물에서 시큼한 냄새 나요. 음식 재활용하는 듯. 모두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익명의 그늘에 숨은 그 거짓말들은 진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퍼져나갔다.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발길이 하루가 다르게 뚝 끊겼다. 준우는 매일 밤 텅 빈 식당에 홀로 앉아 자신을 향한 그 악의적인 글들을 읽으며 깊은 무력감과 분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세 번째 공격은 가장 치명적이었다. 일주일 후 식당으로 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갑자기 닥쳤다. 그들은 위생 불량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며 가게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태도는 이례적으로 고압적이고 집요했다. 그들은 아주 사소한 트집거리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주방 환풍기에 기름때가 좀 끼어 있군요. 시정조치 대상입니다. 식자재 보관 온도가 규정보다 1도 높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바닥 타일에 실금이 가 있군요. 영업 정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준우는 그제야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음모라는 것을 깨달았다. 최강일 회장이 자신의 돈과 권력을 이용하여 그를 합법적인 방식으로 서서히 그리고 잔인하게 말려 죽이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같은 시각 대라건설의 회장실 최강일 회장은 비서로부터 희망식당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직도 버티고 있단 말이야. 그가 재미있다는 듯이 물었다. 네, 회장님. 하지만 그것도 이제 한계일 겁니다. 구청에서 곧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 최 회장은 시가를 깊게
빨아들였다. 조금 더 몰아붙여보게 그 젊은 녀석이 제 발로 나를 찾아와 그 메뉴판을 받치며 무릎 꿇고 빌게 될 때까지 그에게 이것은 더 이상 낡은 메뉴판 하나를 손에 넣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감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하찮은 젊은이를 짓밟고 자신의 절대적인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하나의 즐거운 게임이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준우는 텅 빈 식당에 홀로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구청에서 보낸 과태료 고지서와 시정명령서가 놓여 있었다. 그의 휴대폰에는 여전히 악의적인 비방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이 불공평한 싸움을 그만두고 싶었다. 그는 그저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식당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세상은 그 작은 희망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듯했다. 그의 시선이 힘없이 벽에 걸린 낡은 메뉴판으로 향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있는, 어머니의 미소가 담겨있는 그들의 삶의 전부였던 그 메뉴판. 그는 메뉴판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준우야, 포기하지 마라. 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다시 한번 차갑고 단단한 결의의 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혼이 담긴 이 식당과 저 메뉴판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그날 밤 박준우는 텅 빈 식당에 홀로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구청에서 보낸 영업정지 예고장과 인터넷의 악성 댓글들이 마치 사망 선고서처럼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그는 너무나도 무력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고 싶었다. 그의 지친 시선이 힘없이 벽에 걸린 낡은 메뉴판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귓게 돌아가신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준우의 기억은 그가 아직 어렸던 20년 전의 어느 봄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의 아버지 박민수와 어머니 이혜진은 둘 다 전쟁과였다. 그들은 세상에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험한 세상을 헤쳐나왔다. 그들의 유일한 꿈은 자신들처럼 세상에 홀로 남겨진 이들이 잠시나마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며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희망 식당은 바로 그 꿈의 결실이었다. 그들은 평생을 모은 쌈짓돈과 은행 대출을 받아 이 낡은 가게를 얻었다. 그들은 페인트 칠부터 테이블 제작까지 모든 것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했다. 준우는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었다. 페인트 냄새와 톱밥 냄새, 그리고 고된 노동 속에서도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았던 부모님의 환한 얼굴,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바로 저 메뉴판을 만들던 날의 모습을 기억해냈다. 아버지는 목수일도 하셨던 분이라 손재주가 좋았다. 그는 아내의 고향
강원도의 오래된 고택에서 수십 년간 집을 지탱하다가 폭풍에 쓰러진 오래된 느티나무 한 조각을 얻어왔다. 그리고 그는 며칠 밤낮으로 그 거칠고 단단한 나무를 깎고 다듬고 사포질하여 하나의 매끄러운 메뉴판으로 만들어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위에 붓글씨를 쓰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벼루에 먹을 깔아 아버지의 나무판 위에 식당의 메뉴들을 한자 한자 써내려갔다. 따뜻한 설렁탕, 엄마 손맛 김치찌개. 그녀의 글씨에는 음식에 대한 자부심과 손님에 대한 애정이 담뿍 담겨 있었다. 메뉴판이 완성되던 날, 아버지는 어머니를 자신의 옆으로 불렀다. 그리고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메뉴판을 뒤집어 그 뒷면에 작은 조각 칼로 한 문장의 글을 새겨 넣기 시작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이 식당을 열며 세상과 그리고 자기 자신들과 한 눈물겨운 약속이었다. 우리의 이 작은 식당이 배고픈 자의 배를 채우고 지친 자의 마음을 채우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기를. 그날 이후 희망식당은 그 약속을 40년간 묵묵히 지켜왔다. 준우의 기억 속 식당은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마지막 피난처였다. 그의 부모님은 돈 없는 학생들에게는 언제나 국밥 한 그릇을 공짜로 내주셨다. 명절에 갈 곳 없는 독거노인들을 식당으로 초대하여 따뜻한 명절 음식을 대접하곤 했다. 식당은 그들에게 돈을 버는 곳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식당은 자신들이 받지 못했던 세상의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들만의 방식이었다. 다시 현재 준우는 벽에 걸린 메뉴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너무나도 힘들고 외로워서 이 모든 것을 잊고 있었다. 그는 이 식당이 그저 부모님이 남기신 낡고 오래된 유산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이곳은 그의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사랑과 나눔의 약속의 공간이었다. 그리고 저 낡은 메뉴판은 바로 그 약속의 살아있는 증인이자 부모님의 영혼 그 자체였다. 그런데 지금 최강일이라는 한 남자가 자신의 돈과 권력으로 그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부모님의 역사를, 그들의 숭고한 약속을 한낱 돈으로 사서 짓밟으려 하고 있었다. 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눈에서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갑고 단단한 분노와 결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작은 식당과 그리고 저 낡은 메뉴판에 담긴 부모님의 위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그는 식당 문을 활짝 열었다. 그리고 구청에서 보낸 영업정지, 예고장을 자신의 손으로 갈갈이 찢어버렸다. 그리고는 오늘 정상 영업합니다. 라는 작은 팻말을 문 앞에 걸어놓았다. 그것은 거대한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작지만
위대한 선전포고였다. 최강일 회장의 사무실은 도시의 하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세상을 발 아래 둔 듯한 오만함을 뽐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 통유리 창 너머로 장난감처럼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최고급 시가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의 기분은 매우 좋지 않았다. 방금 전 그의 비서는 희망식당의 젊은 주인이 구청의 영업정지 예고장마저 찢어버리고 배짱 좋게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건방진 놈 최 회장은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돈과 권력을 정면으로 거부한 그 젊은 주인의 꺾이지 않는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반드시 그 눈빛에 절망과 굴복을 심어주고 싶었다. 그의 집착은 이제 낡은 메뉴판 하나를 넘어 그 식당, 그리고 그 젊은 주인의 존재 자체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세계에서 아니오라는 대답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가 그 식당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잊고 지냈던 그러나 지독하게 생생한 어떤 기억의 파편이 떠오르곤 했다. 그 허름한 식당의 구수한 국물 냄새, 그리고 자신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밀던 한 여인의 온화한 미소. 젠장, 내가 왜 이딴 생각을... 최 회장은 고개를 흔들며 그 불쾌한 기억을 억지로 지워버리려 애썼다. 그 기억은 그가 평생을 바쳐 도망쳐왔던 그의 끔찍하고도 지우고 싶은 과거의 일부였기 때문이었다. 그의 기억은 60년 전 전쟁 직후에 폐허가 된 서울에 어느 추운 겨울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는 10살짜리 전쟁구아였다. 부모님은 폭격으로 그의 눈앞에서 돌아가셨다. 그는 차가운 거리에서 깡통을 들고 구걸을 하거나 다른 아이들의 것을 빼앗으며 하루하루를 짐승처럼 버텨내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날이었다.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의 배는 가죽이 등에 달라붙을 지경이었다. 그는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었다. 그는 눈이 흩날리는 낯선 골목길에 한 담벼락에 기대어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대로 그냥 죽는구나. 그는 생각했다. 바로 그때 그의 코끝으로 기적과도 같은 냄새가 흘러 들어왔다. 진한 사골 국물이 끓고 있는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냄새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 희망식당이라는 작은 간판을 단 허름하지만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식당 하나가 있었다. 그는 홀린 듯이 그곳으로 기어갔다. 그는 차마 안으로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식당의 유리창에 작은 얼굴을 대고 안에서 사람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밥을 먹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입안에 저절로 군침이 고였다. 그때 식당 문이 딸랑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리고 젊고 인상 좋은 한 부부가
밖으로 나왔다. 바로 박준우의 젊은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였다. 여자는 유리창에 붙어있는 깡마르고 남루한 어린 소년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에 깊은 연민이 떠올랐다. 그녀는 남편에게 무언가 속삭였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소년에게로 다가왔다. 그녀는 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얘야, 밥은 먹었니? 소년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노려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여자는 그런 소년의 얼어붙은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그를 식당 안으로 이끌었다. 이리 온, 날이 춥다. 들어와서 뜨끈한 국물이라도 한 모금 마시고 가거라. 그녀는 소년을 가장 따뜻한 아랫목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설렁탕 한 그릇을 놓아주었다. 뽀얀 국물, 푸짐한 고기, 그리고 그 위에 파가 듬뿍 뿌려져 있었다. 소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따뜻하고 진한 국물이 그의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한순간에 녹여내렸다. 그는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정신없이 국밥을 그릇째 들고 마시기 시작했다. 그가 걔 눈 감추듯 한 그릇을 다 비워냈을 때 여자는 말없이 그의 그릇에 국물을 다시 가득 채워주었다. 천천히 먹으렴. 체할라. 그녀의 목소리는 돌아가신 그의 어머니처럼 따뜻했다. 소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국밥 그릇 안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날 그 한 그릇의 국밥은 그의 굶주린 배뿐만 아니라 그의 얼어붙었던 영혼까지 채워주었다. 그것은 그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온정이었다. 다시 현재 최강일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그는 왜 하필 지금 이 잊고 싶었던, 지우고 싶었던 자신의 가장 비참했던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그날의 그 친절했던 부부와 지금의 그 건방진 젊은 주인을 연결시키지 못했다. 아니, 그는 연결시키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자신의 성공 신화에 그런 초라한 과거는 존재해서는 안 되었다. 그의 얼굴이 다시 차갑고 냉혹하게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그저 젊은 놈에 대한 분노라고 치부해버렸다. 그는 비서를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호했다. 더 이상 장난은 끝났다고 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주일 안에 그 식당을 내 손에 넣어 그 건물을 통째로 사들여서라도 그곳을 내 눈앞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려.
그는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그 과거가 남긴 불편한 온정의 기억을 돈과 권력의 힘으로 완전히 파괴해버리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최강일 회장의 마지막 명령이 떨어진 후 박준호의 작은 식당을 향한 공격은 더 이상 교묘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거대하고 무자비한 태풍이 되어 그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며칠 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남자가 희망식당이 위치한 낡은 건물에 새로운 건물주라며 나타났다. 그는 대라 건설의 자회사인 한 유령 회사의 대표였다. 최 회장이 막대한 돈을 풀어 식당이 있는 건물 전체를 통째로 사들인 것이었다. 그리고 준우는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한 통의 내용 증명을 받았다. 건물 전체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공사 예정 한 달 안에 가게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합법의 탈을 쓴 가장 잔인한 사형 선고였다. 준우는 지난 몇 주간 악성 댓글과 구청의 압박을 꿋꿋하게 견뎌왔다. 하지만 그는 이 거대한 자본의 힘 앞에서는 너무나도 무력했다. 그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지만 모든 변호사들은 똑같은 말을 할 뿐이었다.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하겠다는데 세입자가 버틸 명분은 없습니다. 준우의 마지막 희망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났다. 그 소문은 동네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식당의 단골 손님들은 모두 자신의 일처럼 분노하고 안타까워했다. 그들은 희망식당이 그저 평범한 국밥집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친 삶을 위로해주던 동네의 유일한 안식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힘을 모아 탄원서를 써보기도 하고 대라 건설 앞에서 작은 시위를 벌여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작은 목소리는 거대한 자본의 성벽 앞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가게를 비워주어야 할 마지막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다. 준호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했다. 그는 더 이상 싸울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마지막 며칠 동안 식당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부모님의 손때가 묻은 낡은 식기들을 하나씩 닦아 상자에 담았다.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었던 그 낡은 그릇들. 그는 벽에 걸린 부모님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떼어냈다. 사진 속 부모님은 마치 고생했다. 아들아, 이제 그만하면 됐다. 라고 그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주방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평생을 진한 사골 국물 냄새가 배어있던 그곳에서 이제는 차가운 락스 냄새만이 풍겨왔다. 그의 심장 같았던 공간이 이제 차갑게 죽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가게를 비워주어야 하는 마지막 날 저녁이 되었다. 식당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모든 테이블과 의자, 주방 기구들이 모두 치워진 상태였다. 텅 빈 공간 속에는 오직 벽에 걸린 낡은 나무 메뉴판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아 이 식당의 마지막을 지키고 있었다. 준우는 그 메뉴판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그는 이 메뉴판만큼은 절대로 최강일의 손에 넘겨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오늘 밤 모두가 잠든 사이에 이 메뉴판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야반도주할 생각이었다. 그가 의자를 밟고 올라서서 벽에 걸린 메뉴판을 떼어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다달랑 식당 문에 달린 낡은 종소리가 울렸다. 준우가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는 최강일 회장이 그의 비서를 대동하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하고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꼴이 볼만하군. 젊은이. 최 회장이 조롱하듯 말했다. 내가 말했지. 이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없다고. 그는 텅 빈 식당을 만족스러운 눈으로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벽에 걸린 메뉴판을 가리켰다. 이제 그만 고집 부릴 때도 되지 않았나. 마지막으로 제안하지. 저 메뉴판을 나에게 넘겨. 그럼 자네가 이 동네를 떠나 어디 가서 작은 가게라도 하나 새로 차릴 수 있는 돈을 넉넉하게 챙겨주지.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의자에서 내려와 최 회장을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절망은 없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깊고도 차가운 평온함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침묵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인 최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그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이제 저 건방진 젊은 놈의 영혼과도 같은 저 메뉴판이 마침내 자신의 손에 들어오게 될 터였다. 텅 빈 식당 안 최강일 회장의 오만한 목소리가 승리선언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패배한 젊은 주인을 향한 경멸과 마침내 자신의 것을 손에 넣게 되었다는 탐욕이 뒤섞여 있었다. 박준호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신중한 동작으로 의자를 밟고 올라서서 벽에 걸린 낡은 나무 메뉴판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최 회장의 눈이 빛났다. 그는 준우가 마침내 자신의 돈과 권력 앞에 굴복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메뉴판을 건네받기 위해 거만하게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준우는 메뉴판을 그에게 건네지 않았다. 대신 그는 메뉴판을 천천히 뒤집었다. 그리고 그는 최 회장에게 메뉴판의 뒷면을 보여주었다. 메뉴판의 뒷면은 앞면과는 달리 어떤 칠도 되어 있지 않은 거친 나무의 속살 그대로였다. 그리고 그 거친 표면 위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희미해졌지만 정성스럽고 힘 있는 필체로 새겨진 한 문장의 글이 남아 있었다. 우리의 이 작은 식당이 배고픈 자의 배를 채우고 지친 자의 마음을 채우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기를. 최 회장은 그 문장을 미간을 찌푸리며 바라보았다. 그는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준우는 그런 글을 조용히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평온했다. 이 메뉴판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같이 닦고 또 닦으셨던 물건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전쟁과였던 두 분이 어떻게 만나 사랑하고 이 작은 식당을 열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메뉴판에 어떤 꿈과 어떤 약속을 새겨 넣었는지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은 이 식당을 단지 돈을 버는 곳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곳은 두 분이 세상의 진 빚을 갚고 사랑을 나누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갔다. 아주 오래전 60년도 더 지난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다고 합니다. 준우의 목소리가 최 회장의 귓가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전쟁이 끝난 직후에 폐허가 된 서울. 그날 저희 부모님은 가게 앞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거의 죽어가고 있던 10살 남짓의 작은 사내아이 하나를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최 회장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잊고 싶었던, 지워버리고 싶었던 어떤 기억의 파편이 떠오르려 하고 있었다. 부모님은 그 아이를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앉히고 뜨거운 설렁탕 한 그릇을 아무런 대가 없이 내주셨다고 합니다. 아이는 정신없이 그 국밥을 먹고 또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 준우의 이야기가 최 회장의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창고를 강제로 열어젖히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 그날의 풍경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뼈를 내는 듯한 추위, 지독한 굶주림, 그리고 자신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한순간에 녹여주었던 그 기적과도 같았던 뜨거운 국물 한 그릇, 그리고 천천히 먹으렴 이라고 말하던 젊은 여주인의 성모 마리아와도 같았던 그 따뜻한 미소. 그는 그날 그 식당에서 목숨을 구원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날의 그 국밥 한 그릇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짐승처럼 살아남아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올라왔던 것이다. 저희 부모님은 그 아이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그날 흘렸던 눈물을 평생 잊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준우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 메뉴판 뒤의 약속은 바로 그 아이 때문에 새겨 넣으신 것이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배고파서 서러운 눈물을 흘리는 아이가 없게 하자는 두 분의 눈물겨운 약속이었습니다. 최강일 회장의 오만했던 얼굴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지난 몇 주간 그토록 짓밟고 빼앗으려 했던 것이 단순한 낡은 식당과 나무 메뉴판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의 역사이자 영혼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숭고한 유산을 자신의 더러운 돈과 추악한 권력으로 파괴하려 했던 것이었다. 그의 온몸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숨이 가빠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더 이상 이 공간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추악한 민낯을, 그리고 너무나도 위대한 희생의 진실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갔다. 준우는 그런 그의 뒷모습을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통쾌함이 아니 깊은 슬픔과 연민이 서려 있었다. 그는 벽에 걸려있던 메뉴판을 다시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걸었다. 그리고는 그 표면을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었다. 마치 상처 입은 부모님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듯이 최강일 회장이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간 후 텅 빈 식당 안에는 아주 오랫동안 깊은 침묵만이 흘렀다. 박준호는 자신의 부모님이 남긴 낡은 메뉴판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그는 이겼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자의 통쾌함 대신 씁쓸하고도 복잡한 감정만이 남았다. 며칠 후 최강일 회장은 희망식당이 위치한 동네에 모든 재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대라건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 동네를 돌아보려 하지 않았다. 그는 평생을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기 위해 과거를 지우고 또 지우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가 지우려 했던 가장 비참했던 과거가 사실은 그의 생명을 구원했던 가장 성스러운 순간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었다. 그의 오만의 성은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외부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자기 자신의 기억이라는 영원한 감옥 속에 갇히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또 며칠 후 준우의 식당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이 없는 익명의 편지였다. 그 안에는 거액의 수표와 함께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있었다. 한 그릇에 따뜻한 국밥빚을 이제야 갚습니다. 부디 그 식당의 위대한 약속을 영원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준우는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는 수표를 들고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그는 그 돈을 받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더러운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의 뒤늦은 그리고 처절한 참회의 눈물이었기 때문이었다. 1년 후 봄, 희망식당은 이전보다 훨씬 더 환하고 깨끗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준우는 최 회장이 보낸 돈으로 식당 건물을 통째로 사들여 낡은 시설을 모두 새로 고쳤다. 식당의 가장 좋은 자리, 벽면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그 낡은 나무 메뉴판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메뉴판은 유리 액자 안에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뒷면에 새겨진 부모님의 약속은 모든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작은 명패로 만들어져 그 옆에 나란히 걸려 있었다. 우리의 이 작은 식당이 배고픈 자의 배를 채우고 지친 자의 마음을 채우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기를. 식당은 그 약속을 새로운 방식으로 지켜나가고 있었다. 식당의 한쪽 벽면에는 미리 내는 국밥이라는 작은 칠판이 걸려 있었다. 손님들은
자신의 밥값과 함께 다른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국밥값을 미리 계산해놓고 가곤 했다. 그리고 돈이 없는 학생이나 가난한 노인들은 그 칠판의 사랑을 떼어내고 눈치 보지 않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먹고 갈 수 있었다. 준우의 식당은 이제 단순한 맛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부모님의 유지를 이어받아 세상에 따뜻한 희망을 나누어주는 사랑의 공간이 되어 있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이었다. 식당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그리고 남루한 옷차림의 한 어린 소년이 가게 안을 머뭇거리며 들여다보고 있었다. 소년은 며칠을 굶은 듯 깡마른 얼굴이었다. 준우는 그런 소년을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소년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60년 전 그의 부모님이 또 다른 배고픈 소년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얘야, 이리 온 날이 춥다. 들어와서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먹고 가거라. 준우는 소년을 가장 따뜻한 자리에 앉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설렁탕 한 그릇을 그의 앞에 놓아주었다. 소년이 허겁지겁 국밥을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준우는 벽에 걸린 낡은 메뉴판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부모님이 그에게 물려주신 진짜 유산은 이 작은 식당이나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이 그에게 물려주신 진짜 유산은 바로 한 그릇의 국밥에 담긴 이 위대한 사랑의 정신이었다는 것을, 한 끼의 식사가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눈물겨운 희망의 약속, 그 약속은 이제 아들의 손에서 또 다른 새로운 세대로 영원히 이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낡은 메뉴판에 담긴 한 가족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려 했던 한 아들의 용기 있는 싸움과 한 끼의 따뜻한 식사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화해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작은 선행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잊고 있던 따뜻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주변의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